반갑습니다. 한지주입니다. 테슬라에 대한 정보들이 정말 넘쳐나죠? 여기저기서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 되게 많이 들어봐서 여기가 되게 대단하고 혁신적이고 그리고 뭐 넘사벽 기업인 건 알겠는데 뭔가 그 큼직한 이 기업의 그림이 딱 안 들어온다. 그렇다고 하시면 오늘부터 제가 다루는 영상이 좀 도움이 되실 거예요. 테슬라에 대해서 파편화된 정보를 통합해서 말씀드릴 거니까 아직 테슬라에 대해서 긴가민가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투자할 만한 회사인가 의구심이 드실 때 도움되실 겁니다. 분량이 좀 긴 내용이어가지고 며칠에 걸쳐서 제가 말씀드릴 예정이고요. 오늘은 전체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으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테슬라는 왜 스티브 잡스 그 애플 다음에 거대한 혁신 기업이라고 추앙을 받는 걸까요? 가장 핵심적인 요사점은요, 하드웨어랑 소프트웨어를 모두 탁월하게 갖추고 그리고 소비자들을 그 안에서 머무르게 하는 생태계를 갖췄다는 건데요. 애플 보면요, 모든 기기와 서비스들이 이렇게 다 연동이 되어 있어 가지고 소비자가 애플 안에서 좀 편하게 머무르게 되죠. 그 유연하게 연결되는 생태계 속에서 우리는 좀 만족감이나 편안함 그런 거를 느끼게 되는 건데요. 테슬라는 애플이 했던 일에서 좀 한 차원 더 진보를 해서 더 큰 생태계인 모빌리티를 점령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걸 지금 현생 인류 앞에서 아이디어를 실현해가지고 하나하나 차곡차곡 보여주고 있죠. 구체적으로 테슬라는 어떤 생태계를 구축을 하고 있는지 7가지로 분류를 해가지고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첫 번째는 먼저 운영체제예요. 테슬라는 차량을 제어하는 자체적인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 스마트폰 운영체제 있잖아요. 안드로이드랑 그리고 iOS 같은 거. 이게 차량에도 있는 거예요. 2번은 AI, 즉 인공지능인데요. 이건 자율주행과 연결을 해가지고 발전하는 부분이고요. 자율주행은 또 로보택시와 연결이 되어서 진행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게 무선 업데이트로 업그레이드가 가능한데요. 이 무선 업데이트를 OTA, On-the-Air라고 부릅니다. 자, 3번은 클라우딩 데이터 센터예요. 테슬라 차량은 그 자체로 데이터를 수집하는 하드웨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AI, 인공지능도 결국에는 데이터죠. 이런 서비스를 차량에 전달을 하고 그리고 그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런 것들도 무선으로 가능하게 하려면 이 클라우딩 센터가 필요할 거예요. 4번은 3번 클라우딩 센터와 또 연결되는 건데요. 바로 통신이에요. 일론 머스크가 우주 산업에도 진출하고 있어요. 그래서 스타링크 프로젝트로 우주에 인공위성 많이 띄웠잖아요. 그걸로 이제 테슬라 차량 간에 그리고 데이터 센터와의 통신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할 거예요. 5번은 현 시점에서 테슬라의 가장 핵심적인 캐시카우, 바로 전기차입니다. 전기차의 하드웨어적인 부분, 그러니까 제조의 경쟁력도 되게 타사에 대비해서 압도적이에요. 그리고 6번은 충전소와 그리고 에너지 관련된 산업이고요. 이 부분도 테슬라의 가장 큰 축 중에서 하나죠. 7번은 좀 부수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건데요. 차량 보험업 같은 게 있어요. 보험은 일종의 금융과 그리고 데이터를 결합한 일인데요. 테슬라는 이제 금융업계까지 손을 뻗치고 있는 셈입니다. 이것 말고도 더 있는데 일단 여기까지만 하고요. 1번부터 7번까지만 보더라도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저는 3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첫 번째로 든 생각은 어떻게 한 회사가 이걸 다 하지? 이런 거였는데 일론 머스크가 지금 하고 있는 거 그냥 대충 머리에 떠오르는 것만 쭉 한번 생각을 해봐도요. 일반인들은 잘 정리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는 일들이에요. 우주로 간다고 인공위성을 띄우고 뭐 로켓을 발사를 하고 AI 반도체 개발하고 또 이것과 연관해서 뉴럴링크 사업에도 진출했죠. 그리고 전기차 제조를 위해서 뭐 차량 공장 4개를 굴리고 있는데 그리고 또 앞으로도 공장을 계속 증설을 한다고 하고요. 여기에다가 또 충전소 사업도 하고 솔라시티 인수해가지고 태양광 사업도 하고 있어요. 또 자동차 보험도 시작을 했고 트위터 인수까지 해가지고 SNS까지 점령을 했어요. 그리고 뭐 부수적으로는 또 LA에 뭐 터널을 뚫는다든지 그런 일들도 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 모든 거를요, 테슬라 한 회사에서 다 하고 있다는 거예요. 테슬라는 각각의 요소들이 가치사슬로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서 돌아가고 있어요. 뜬구름 잡는 이상론자 아니야? 이게 처음에 다들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일론 머스크는 지독하게 현실적인 CEO에 가까운 사람이다 하는 것에 이제 더 믿음이 실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손을 뻗치는 대부분의 것들에 대해서 기대 이상의 아웃풋을 내고 있기 때문인데요. 테슬라는 잘하는 중소기업을 찾아서 외주로 돌리는 시스템으로 가지 않고요. 이 사업의 모든 영역을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한 회사가 다 하는데 장점이 있을 수 있어요. 일단 소비자들에게 되게 장점이죠. 편의성을 줄 수가 있다는 거니까. 서비스가 이렇게 한 회사에서 다 만들어서 이게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야지 소비자들은 편하게 느낄 거예요.
서비스가 이렇게 편하고 매끄럽게 이어지려면요, 자동차에 들어간 메인 운영체제나 그리고 서비스 업그레이드 같은 것들이 하나로 통합되는 게 훨씬 더 유리하잖아요. 현재 내연기관 차량 유저들은요, 되게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그런 불편함 같은 것들이 있어요. 테슬라는 그걸 하나하나씩 이렇게 깨나가고 있는 거예요. 소비자 입장에서는요, 그리고 주주 입장에서는 이런 많은 일들을 잘 해내고, 그리고 이 모빌리티 생태계를 아주 견고하게 만들어내면은 되게 좋죠. 아주 좋죠. 지금 테슬라가 하고 있는 일들을 보면 이 회사 한 열댓 개 정도가 하는 일을 혼자서 막 다 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여기서 또 파생되는 질문이 하나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아니 돈은 무슨 화수분처럼 나오는 거야?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저걸 다 하면서 수지 맞는 장사가 어떻게 되는가 하는 거죠. 만약 이게 사전에 철저하게 다 계획된 일이 아니다라고 하면요, 돈이 남아나지 않을 일들이에요. 근데 테슬라는 몇 년 전에 흑자로 전환된 이후에 영업이익률에 있어서도 지금 타 회사를 압도하고 있잖아요. 한마디로 말해서 제가 기존에 살아왔던 세계관에서는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일이에요. 이 정도로 일을 벌이는 회사가 돈이 남고 그리고 이익을 점점 늘려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분명 일론 머스크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재무적으로 사전적으로 그런 계획이 다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일론 머스크는 이미 이 모든 사업에 대한 사전 계획이 다 있고, 그리고 돈 문제까지 다 사전에 세팅을 해놨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지 않으면 한 국가가 달라붙어도 다 못할 일들을 어떻게 혼자서 이걸 다 하겠어요. 그리고 또 다음으로 제가 테슬라에 대해서 한 생각은요, 이게 진정으로 유효한 사업 다각화라는 거는 바로 이런 거구나 하는 거였는데요. 기존의 사업 다각화라고 하면 되게 부정적인 인식이 있었던 게 뭐냐면요, 그 기업이 가진 본질에서 벗어난 일을 하는 거였거든요. 이게 흔히 볼 수 있는 건요, 한국의 재벌 기업 같은 형태예요. 한 기업에서 뭐 건설, 식음료, 생활가전, IT 막 이런 것들 등등 다 막 하는 거죠. 여러 분야로 뻗쳐나가면서 하는 건데, 근데 이 분야들이 지금 들어보면은 딱히 연관성이 없잖아요. 완전히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비단 뭐 한국만 그런 건 아니고요. 미국에서도 GE가 사업 다각화를 하다가 산으로 갔죠. 전자 제조하던 회사가 갑자기 뭐 금융으로 뛰어 들어갔었어요. 그러다가 서브프라임 때 정말 크게 망했거든요. 근데 테슬라는 그 사업 다각화가 좀 결이 달라요. 한국의 재벌 기업이나 미국의 GE처럼 그렇게 다각화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테슬라가 하고 있는 일들은 하나하나 그렇게 살펴보면 엄청 굵직한 사업들이잖아요. 근데 이 굵직한 사업들이 연결이 되어서 하나의 생태계로 만들어지고 있는 거, 이게 되게 경이롭다 하는 포인트예요. 큰 그림이 이미 일론 머스크 머릿속에 다 그려져 있고요. 그 조각을 맞추는 느낌? 그런 게 좀 듭니다. 일론 머스크가 자신이 에일리언이다 라고 이렇게 농담처럼 말하는 걸 들었는데요.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이번 시간에는 제가 테슬라라고 하는 그 기업의 생태계에 대해서 개요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그 각각의 요소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좀 더 세분화해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면 알수록, 그리고 파면 팔수록 진짜 이 기업 미쳤다, 이런 말을 하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일론 머스크는 진짜 다른 별에서 온 에일리언이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예요. 주주님들 편안한 밤 되세요. 반갑습니다. 한주주입니다. 제가 어제 테슬라 생태계를 7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1번 운영체제, 2번 인공지능, 그리고 3번 클라우드 센터, 4번 스타링크, 5번은 전기차 하드웨어, 6번은 충전소와 그리고 에너지 사업이었고요. 그리고 7번은 차량 보험이었어요. 오늘부터는 이 각각의 요소를 좀 더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오늘 다룰 내용은요, 운영체제, 그리고 인공지능, 클라우딩 센터, 그리고 스타링크, 이렇게 4가지입니다. 자, 그럼 운영체제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테슬라의 메인 브레인 역할을 하는 운영체제의 경우에는요, 테슬라 기술력의 정수를 담고 있어요. 우리 핸드폰 보면 운영체제 있잖아요. 아이폰은 iOS가 있고요. 그리고 갤럭시는 안드로이드가 있죠. 테슬라 차량에도 이 운영체제가 있어서 차량의 모든 것을 컨트롤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이 메인 브레인, 그러니까 컴퓨터로 치면 CPU 역할을 하는 게 테슬라에서는 ECU가 하는 거예요. 이 강력한 성능의 ECU 3개가 테슬라 차량을 중앙에서 통합 제어합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내연기관 차량 타고 계신다면요, 차량에 보통 이렇게 모니터 같은 게 달려 있겠죠? 그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대체로 조금 허접하고 불편해요. 그 인포테인먼트 수준이 아직 PDA 정도 수준이거든요. 근데 테슬라 차량은 스마트폰 성능을 구현할 만한 운영체제랑 그리고 하드웨어가 구축이 되어 있죠. 그리고 이런 통합 컨트롤 플랫폼이 무선으로 업데이트가 가능한데요. 이거를 OTA라고 합니다. OTA는 On the Air라는 거의 약자예요. 가끔 핸드폰이 자동으로 이렇게 펌웨어 업그레이드 되잖아요.
그것처럼 테슬라 차량도 이 소프트웨어도 소비자 사용의 최적화를 위해서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무선으로 하는 건데요. 자율주행 서비스 패키지 같은 걸 구입을 하신 분들은 앞으로 이 OTA를 통해서 계속 업그레이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건 저도 테슬라 차량 유저가 아니어가지고 실감은 나지는 않습니다. 근데 되게 좀 차가 재미있을 것 같아요. 계속 업그레이드가 된다라고 하면요. 이렇게 무선으로 업그레이드가 되게끔 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바로 정보의 저장소인 클라우드랑 그리고 통신 시스템 이런 것들이 갖춰져야 되겠죠. 인프라가 갖춰져야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거예요. 테슬라는 강력한 클라우드 센터를 구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를 통해서 인공지능 서비스를 위한 그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어요. 테슬라 차량에 달려있는 그 8대의 카메라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들어오는 그 정보가 다 인공지능 머신러닝을 위해서 입수되는 데이터입니다. 이렇게 막대한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 데이터를 통해서 인공지능을 위한 머신러닝 작업을 수행을 할 거예요. 테슬라는 앞서 말씀드린 OTA, 그러니까 무선으로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이렇게 하는 걸 위해서 원활한 통신이 필요로 한데요. 이런 원활한 통신을 위해서 스페이스X에서 열심히 인공위성을 띄우고 있죠. 지금 현재 시점으로는요, 한 1900개 정도의 인공위성을 쏘아 올렸다고 합니다. 스타링크 서비스가 아직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건 아닌데요. 빠른 속도로 확장해 나가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일론 머스크는 스타링크 프로젝트를 통해서 지구 저 궤도에 그 소형 인공위성을 띄우고 있고요. 이 지구 전체를 초고속 인터넷망으로 연결을 하겠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이걸 통해서 OTA를 이제 효율성을 극대화시킬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 이후에 자율주행 시대로 넘어가면 어떨까요? 자율주행에 있어서는 이 차량 간 통신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차량으로부터 나오는 그 정보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입수하고 전달하는 데 있어서도 스타링크가 되게 톡톡히 역할을 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스타링크는 테슬라 차량 목적뿐만 아니라요, 다른 여타의 통신으로도 광범위하게 사용 가능해요. 우리 지금 땅속에 파묻힌 이 랜선으로 인터넷 통신하잖아요. 근데 이 통신이 위성을 통한 걸로 좀 더 확장이 될 수 있는 거죠. 지금 스타링크 베타 서비스가 이미 몇몇 나라에서 시행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가까운 시일 내 이 사업도 이제 수익성이 훨씬 더 높아질 걸로 보입니다.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도 이 사업에 뛰어들었다고 하죠. 그리고 뭐니 해도 테슬라가 소프트웨어 파워를 보여주는 부분은요, 바로 인공지능 경쟁력입니다. 그래서 테슬라는 인공지능 기술에 되게 엄청난 공을 들이고 있고요. 인공지능은 자율주행 시스템이나 뭐 차량의 각종 IT 서비스 이런 것들에서 가장 이렇게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될 거예요. AI는 인간의 영역을 대신하는데요. 그러려면 수많은 데이터를 학습해야 되고요. 또 그러려면 막대한 양의 연산을 신속하게 해낼 수 있어야 돼요. 테슬라는 지금 도로 위에 굴러다니는 그런 차량들로부터 각종 주행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있어요. 이처럼 앞으로 데이터를 더 많이 확보를 하게 될 건데요. 그럼 더욱더 머신러닝의 수준이 올라가게 될 거예요. 자율주행이 된다 안 된다, 이거는 말이 되게 많은데 자율주행에 있어서 회의론자들이 말하는 문제가 무엇인지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자율주행이 결코 쉽게 답이 나올 문제는 아니에요. 정의란 무엇인가 라는 그 책에서 보면요, 철로를 바꾸는 기관사에 대한 그 철학적 문제가 나오거든요. 나는 지금 기관사고요. 달리는 열차에 철로를 바꾸는 작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가정을 해볼게요. 근데 이 열차가 브레이크가 고장이 났어요. 나는 기관사인데 이 열차를 멈출 수가 없다는 거고요. 단지 철로를 바꾸는 것만 할 수 있어요. 근데 한쪽 철로에는요, 5명의 사람들이 작업을 하고 있고요. 다른 한쪽에는 1명의 남자가 서 있어요. 지금 이대로 그냥 직진을 한다면 5명의 사람을 치게 될 거고요. 만약에 선로를 바꾼다면 1명의 남자를 치게 될 거예요. 이 상황에서 이 사람은 철로를 바꿔야 될까요? 아니면 그냥 계속 직진을 해야 될까요? 자율주행은 바로 이 문제를 맞닥뜨리게 될 거라는 거죠. 브레이크가 고장이 났고 그리고 두 갈래의 길에서 선택만 할 수 있다면 직진하면 어린아이를 쳐서 죽이게 되고 선로를 바꾸면 낭떠러지에서 떨어져서 내가 죽는다. 그럼 이때 어떤 선택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거죠. 이게 되게 어려운 문제예요, 자율주행에서. 저는 자율주행 기술에 있어서는 진짜 일말의 의심도 없어요. 테슬라든 구글이든 뭐 아니면 어떤 다른 회사든요, 자율주행 기술이야 시간이 해결해 줄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더 빨리 기술력이 올라올 거라고 믿어요. 근데 문제가 이게 다가 아닌 거죠. 자율주행을 위해서 이 정치적으로 그리고 철학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남아있는 거예요. 이게 쉽게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게 어떻게 잘 해결이 되어가지고 자율주행 세상에 온다,
그러면요,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열릴 거예요. 자율주행 세상이 되면 내가 운전을 안 하고 그냥 편하게 다니는 거 이뿐만 아니라 로봇택시가 상용화가 되겠죠. 로봇택시라는 것이 상용화가 되면 자율주행 기능이 있는 내 차량이요, 내가 사용하지 않을 때는 택시로서의 역할도 하면서 돈까지 벌어다 줄 수 있는 그런 수단이 되는 거예요. 혹은 테슬라에서 이 로봇택시 사업을 직접적으로 뛰어들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이제 자율주행 세상 속에서는 자가 차량이 완전히 필요 없는 그런 세상이 도래할지도 모릅니다. 그때까지 갈 길은 멀겠죠. 근데 저는 이런 거 상상하는 거 되게 좋아해가지고요, 긍정적으로 조금 멀리 보는 편입니다. 이런 서비스에 있어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그 문제가 해결이 된다라고 하면 테슬라는 자율주행 분야에서 가장 선두에 서게 될 거예요. 그리고 테슬라의 인공지능과 관련해서는 뉴럴링크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요. 이게 테슬라 차량과는 구체적으로 어떤 연결로 가게 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뉴럴링크에 대해서 간단히만 그 컨셉만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인공지능이 머지않아서 인류를 초월할 정도로 똑똑해질 건데, 거기서 인류가 인공지능과의 그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인류가 AI보다 더 똑똑해져야겠죠? 이 관점에서 출발한 게 바로 머스크의 뉴럴링크 사업이에요. 인간의 두뇌에 칩을 심어가지고 인공지능과 연결한다라고 하는 그 아이디어인데요. 실제로 원숭이 내에 이 칩을 심어가지고 게임을 할 수 있게끔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게 되게 기이하기도 하고 재밌기도 하죠.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 스타링크, 그리고 AI 인공지능, 자율주행 뭐 이런 것들은요, 결국 테슬라를 그 하나의 생태계에서 유기적으로 굴러가게끔 설계가 되어 있어요. 이미 테슬라는 AI도 수준급에 이르렀다라고 하는데요. 앞으로의 발전은 지금 해온 것을 뛰어넘는 그런 속도로 가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래 기술 발전이라는 게 좀 그렇죠. 기하급수 커브로 발전을 하니까요. 싱귤러리티, 그러니까 특이점이 도래를 하는 데 있어서 일론 머스크가 저는 크게 한 획을 그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수년 전에는 이 AI 기술의 선도주자가 구글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구글이 제가 예상한 만큼 이 분야를 그렇게 잘 해내지는 못한 것 같아요. 특히 자동차에 있어서는 좀 더 그랬어요. 구글은 웨이모라고 하는 걸로 자율주행 프로젝트를 했는데 데이터 수집에 있어서 테슬라에 비해서 효율적이지는 못하다고 합니다. 테슬라는 일주일이면 웨이모가 한 5년 정도의 모을 데이터를 한 번에 확보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웨이모는 진짜 돈을 막대하게 들인 것 대비해서 성과가 뚜렷하지 않다고 해요. 반면에 테슬라는 정말 아주 비용 효율적으로 사업을 굉장히 잘 해내고 있죠. 테슬라는 가장 큰 벽이었던 게 뭐였냐, 양산 위기였어요. 근데 차량 대량 생산이 지금은 이제 가능해졌고요. 그리고 실도로 주행 데이터 수집을 하는 데 있어서도 좀 구글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좀 효율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테슬라의 운영체제와 그리고 스타링크, 인공지능, 자율주행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테슬라 경쟁력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요, 사실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왜냐면 테슬라 차량 하드웨어랑 그리고 제조 공장에 대한 이야기가 또 더 남아있거든요. 이 이야기는 내일 또 이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예요. 주주님들 편안한 밤 되세요. 반갑습니다. 한주주입니다. 제가 어제는 테슬라의 운영체제, 인공지능, 그리고 클라우딩 센터, 스타링크 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렸는데요.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없었죠? 테슬라의 현재 가장 확실한 캐시카우가 되고 있는 건 바로 전기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게 핵심이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전기차 제조와 그리고 공장에 대한 부분을 좀 다뤄볼까 합니다. 저는 아무리 미래 경쟁력이 탁월한 회사다라고 해도요, 당장 아웃풋이 희미한 회사에는 좀 잘 투자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는데요. 제 눈으로 그 확실한 현금 창출원을 딱 보지 못하면 투자에 대한 매력을 딱 잃어버리는 것 같아요. 테슬라의 경우에는 근데 그 탁월한 제조 기술 경쟁력을 이미 갖추고 있죠. 그리고 현재 가열차게 대량 양산하고 있고요, 판매하고 있어요. 이렇게 보면은 확실한 현금 창출원을 이미 입증을 한 셈이에요. 자동차의 제조 부문은 테슬라가 구상하는 전체 사업 영역에서 극히 일부일지도 몰라요. 그래도 이렇게 확실하게 현금 창출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저는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테슬라 전기차 양산은 지금 어느 정도 수준까지 와 있을까요? 테슬라 전기차는 대량 양산을 초기에 시작할 때 어려움을 좀 많이 겪기는 했어요. 근데 그 힘든 과정을 거쳐가지고 지금은 4개의 공장을 돌리고 있죠. 첫 번째 공장이 아마 가장 많이 힘들었을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공장도 수월치는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1공장, 2공장에서 대량 생산이 이루어지는 상태에서 세 번째, 네 번째 공장을 짓는다? 그거는 그 전에 비해서는 참 수월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공장 하나를 더 추가하는데 비용이 훨씬 더 적을 거니까 수익성이 점점 더 늘어날 수 있겠죠. 이렇게 규모의 경제가 나타나는 거예요. 규모의 경제는 기업이 생산량을 늘리면 어느 선까지는 평균 생산 비용이 줄어드는 효과를 말합니다. 근데 공장이 더더더 많이 늘어나고 그러면요, 거기에서 일하는 인력들 관리 문제도 생길 거고 이런저런 오퍼레이션 상에 대한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될 거예요. 근데 이런 시점에는 아마도 수학 체감 현상이 나올 수가 있는데요. 수학 체감이라고 하는 거는 투입 자본 대비해서 효율성이 떨어지는 그런 상황을 말합니다. 일론 머스크는 이런 상황까지도 이미 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일론 머스크 인터뷰 들어보면 인력 대신에 로봇을 생산 라인에 투입을 하고자 하는 그런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있거든요. 인간의 노동력을 대체하는 방식으로 가야지만 그 수학 체감에서 발생하는 부분에서 조금은 더 자유로워질 수가 있을 거예요. 테슬라의 제조 경쟁력은 정말 대단합니다. 기존의 자동차 기업의 설계 기술이나 그리고 설계 생산 방식 이런 것들을 정말 단기간에 습득했어요. 다른 자동차 기업들이 수십 년 동안 걸쳐가지고 이룩한 일들을 이렇게 정말 짧은 시간 동안 해냈다 하는 것이 되게 대단한 거예요. 이런 거는 일론 머스크의 현실에 입각한 이상주의를 보여주는 저는 대표적인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테슬라의 제조 경쟁력은 이미 기존의 자동차 회사들을 다 압도했어요. 자, 지금부터는 테슬라 차량에 담긴 기술력과 그리고 어떻게 원가 절감을 했길래 이렇게 압도적으로 영업이익률이 높을 수 있는지를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테슬라 하드웨어에 담겨있는 기술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 최고의 차량 분해 전문가인 샌디 멀로에 따르면요, 테슬라는 기존의 자동차 회사보다 분야별로 5년에서 10년 정도는 더 앞서 있다고 해요. 샌디 멀로는 테슬라 차량을 분해를 해가지고 원가 경쟁력 같은 것들을 다 이렇게 분석했다고 하는데요. 테슬라 차량은 배터리나 모터나 부품이나 배선 이런 거 모든 부분에서 경쟁 업체들에 비해서 무게도 더 가볍고 성능도 더 좋다고 합니다. 테슬라는 자체적인 재료과학 R&D 센터 조직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연구개발의 노력 덕분에 다른 자동차 회사가 가질 수 없는 그 훨씬 더 어려운 제조 기술을 보유했다고 해요. 근데 이렇게 초월적으로 기술력이 높게끔 가져갈 수 있는 기업이 차량 가격도 되게 합리적이죠. 아, 이거 믿지고 파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 우리 이미 다 알고 있잖아요. 이런 기술을 가지고 자동차를 만드는데 어떻게 그렇게 저렴하게 자동차를 만들 수 있는 것일까? 이런 의문이 안 들 수가 없어요. 그럼 다음으로는 테슬라가 어떻게 원가 절감이 가능했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이 이유는 4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첫 번째는 테슬라가 타사보다 특히 더 뛰어난 부분이요, 공급망 관리를 굉장히 잘했다고 하는 부분인데요. 원활한 제조를 하려면 제품 수급이나 조달이 원활해야 돼요. 특히 요즘에는 반도체난이 되게 심각하잖아요. 이런 위기를 소프트웨어 기술력을 토대로 해서 다른 회사들보다 더 순조롭게 잘 풀어나가고 있어요. 자, 두 번째로 테슬라는 부품을 적게 사용하기 때문에 비용 면에서 더 효율적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테슬라는 반도체 사용량이 다른 회사들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적어요. 자, 일반적으로 전기차는 내연기관 차량에 비해서 반도체 사용량이 3배에서 5배 정도 많다라고 하는데요. 테슬라의 경우에는 굉장히 적은 수의 반도체로 이걸 다 해내고 있어요. 테슬라는 중앙제어 플랫폼을 구성하는데 ECU 3개 정도로 다 가능한데 이게 타 차량 회사의 경우에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고 합니다. 거의 수십 개, 수백 개의 유닛으로 가능한 일을 테슬라는 단 3개의 유닛으로 해낸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배터리 원가를 낮추기 위해서 한정된 플랫폼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배터리를 탑재하는 그런 기술을 창조를 했어요. 이런 설계의 혁신을 통해서 4680 원통 배터리를 탑재를 해서 효율성을 높이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가격 경쟁력 확보로도 이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것 말고도 배터리 사양을 다양화했다는 것도요, 영업이익률 극대화에 기여를 했습니다. 니켈이나 코발트 이런 것들 요즘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고 있잖아요. 근데 테슬라는 이런 재료들을 사용하지 않고 인산철이라고 하는 걸 재료로 사용을 해서 배터리를 선제적으로 좀 새롭게 개발을 했어요. 물론 이 인산철도 안 오른 건 아닌데 그래도 다른 재료들에 비하면 원가 측면에서 좀 우수한 편이죠. 그리고 네 번째, 테슬라의 경우에는 소프트웨어 파워가 되게 돋보이는 기업인데요. 이런 소프트웨어 파워를 자동차 내부 시스템 만드는 데 뿐만 아니라 공장 운영을 효율화하는 데에도 쓰고 있어요. 테슬라 공장은요, 여타의 차량 공장들하고는 조금 달라요.
왜냐면 노동 집약적이 아니라 기술 집약적인 회사거든요. 자동차 제조업이다 하면은 흔히 블루칼라 일이다라고 하는 통념이 있어요. 근데 테슬라의 제조업은 그것과는 조금 다르다는 겁니다. 테슬라 공장은 생산직에 대한 의존도가 다른 자동차들 기업에 비해서 높지 않아요. 그래서 테슬라 공장은 하이테크, 그러니까 지식 노동 중심의 그런 회사예요. 천재급의 인류 엔지니어들에 의해서 운영되는 공장이기 때문에 이게 효율성이 남다른 거죠. 제조 말고도 영업 방식 같은 것 등을 통해서 원가 절감을 많이 했을 텐데 이번 시간에는 제가 제조에만 좀 초점을 맞춰가지고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저는 테슬라가 애플을 압도할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제조 경쟁력이라고 생각해요. 애플은 하드웨어가 아니라 사실은 소프트웨어 기업이잖아요. 테슬라도 궁극적으로 소프트웨어 기업에 조금 더 가깝기는 한데요. 그래도 하드웨어, 이런 제조 경쟁력까지 경쟁 차량 업체를 압도한다라고 하는 것이 애플과는 완전히 달라요. 애플은 자체 생산 공장을 가지고 있지는 않고 폭스콘에 외주를 맡깁니다. 만약에 애플이 애플카라고 하는 걸 만들게 된다라고 해도요, 역시 어딘가에 외주를 맡기겠죠. 차량 외주 맡기면 아주 기가 막히게 만들어 오는 그런 기업들이 있어요. 이런 기업들은 주로 B2B 기업이어가지고 우리 일반 소비자들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자동차도 역시 그런 파운드리 기업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차를 설계를 해주면 그 차를 대신 제조해주는 공장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테슬라의 경우에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모든 영역의 생태계를 자신이 스스로 구축해 나가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막강한 경쟁력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차량 제조의 경우에는 원가 절감의 문제가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요. 제조 공정의 흐름이나 이 모든 복잡한 영역 같은 거를 다 꿰고 컨트롤할 수 있는 이런 슈퍼 엔지니어가 필요합니다. 근데 테슬라는 그걸 일론 머스크가 직접 해낼 수 있는 거예요. 애플은 아마 이 부분을 좀 죽었다 깨어나도 못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테슬라는 제조 생산 목표를 2030년까지 연간 2천만 대를 달성하겠다 하는 목표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연간 2천만 대라고 하는 게 자동차 업체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듣다 보면 이게 왜 이렇게 터무니없는 수치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올해 만약 150만 대 정도 생산량을 달성한다라고 하면요. 그리고 거기에 연간 50%씩 생산량을 계속 증대를 해 나간다라고 하면 지금으로부터 약 한 7년 뒤쯤이면요. 연간 생산량 2천만 대를 훌쩍 넘어가게 될 거예요. 사실 올해 목표치인 연 150만 대도 되게 대단한 거죠. 왜냐면 테슬라는 신생 자동차 기업인데 그것 치고 엄청나게 높은 목표를 지금 향해 가고 있어요. 그리고 테슬라가 훗날 목표로 하고 있는 2천만 대의 그 수치는 어떤 차량 업체도 넘보지 못하는 숫자입니다. 도요타가 현재 한 연간 1,000만 대 정도의 차량을 생산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테슬라는 2030년도에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8년쯤 후에 연간 2천만 대를 달성하겠다 그런 목표를 세우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테슬라가 이걸 어떻게 해 나갈지 좀 지켜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아요. 제조 공장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앞으로 일론 머스크는요 수많은 문제를 또 맞닥뜨리게 될 거예요. 근데 분명한 거는 그 어떤 문제도 첫 번째 공장만큼 어렵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공장에 무슨 문제가 생겨가지고 영업이익이 단기적으로 크게 악화될 때도 분명 앞으로 있을 거예요. 그래서 주가가 폭락하는 때도 분명히 있겠죠. 저는 근데 테슬라 주주로서 이 정도는 그냥 무난하게 넘길 수 있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제가 테슬라의 제조 경쟁력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한쪽으로 너무 편파적으로 치우치는 걸 좋아하지는 않아서 제조 부문에서 뭐 좀 흠잡을 거 없나 유심히 살폈는데요. 잘 모르겠어요. 앞으로 제조에 있어서 아무리 문제가 있다라고 해도요. 첫 공장 때만큼 그렇게 힘든 일은 없을 것 같거든요. 미국은 자동차 노조가 힘이 점점 약해지고 있고 그래서 노조 문제도 앞으로 좀 있을 가능성은 좀 적고요. 가끔 차량의 리콜 문제 정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영업이익률이 단기적으로 하락하는 시점이 있겠지만 이거는 그냥 일반 차량 업체들도 다 겪는 문제니까 저는 크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아무래도 테슬라의 가장 큰 리스크는 일론 머스크의 사망? 이런 거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혹시 테슬라의 제조나 공장에 대해서 향후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또 리스크 포인트, 이런 것들 발견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저도 꼭 알려주세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주주님들 편안한 밤 되세요. 반갑습니다. 한주주입니다. 테슬라가 향후 수년 그리고 수십 년간에 걸쳐서 폭발적으로 성장할 기업인 건 알겠는데
그럼 이 주식을 언제 사는 게 가장 좋을까? 이걸 아직도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그래서 제가 오늘은 테슬라 매수의 타이밍을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제가 그렇게 막 타이밍 잡아가지고 투자하는 사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내용을 준비할 때는요, 성장주의 대가 필립 피셔의 의견을 좀 참고를 해봤습니다. 오늘은 필립 피셔의 투자 아이디어 중에서 그 테슬라 매수 타이밍을 알아볼 수 있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테슬라 매수 시점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은 오늘 내용은 끝까지 들어주시고요. 참고로 저처럼 그냥 비싸게 사가지고 더 비싸게 팔자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오늘 내용 안 보셔도 괜찮긴 합니다. 근데 1929년 같이 그런 최악의 대공황이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면 20년 정도 암울한 시기를 기다려야 할 수도 있는데요. 그럼 진짜 몹시 힘들고 지루할 거예요. 근데 저는 뭐 그것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모든 분들이 저처럼 이렇게 막 천하태평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테슬라를 매수할 수 있는 좋은 타이밍 거를 말씀을 드릴 거고, 필립 피셔와 함께 그 내용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장주 투자의 대가인 필립 피셔는요, 매수 타이밍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가장 세밀하게 들여다봐야 될 시점은 상업적인 대규모 생산이 처음으로 본격화되기 시작하는 그 시점, 그때가 가장 눈여겨봐야 되는 시점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규모로 이렇게 공장을 돌리기 시작한 이후에도 이 기업은 얼마간 계속 난관을 부딪히게 된다고 해요. 그리고 이런 시기가 오면 공장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소문도 돌 거고요. 이 시점에 주가가 급락하게 되는데, 이런 공장의 제조 이슈들은요, 시간이 얼마 지나면 거의 다 해결이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공장이 문제없이 또 정상 가동되기 시작하면요, 주가는 또 얼마간 랠리를 이어간다고 해요. 근데 기업은 분기별로 실적 발표하잖아요. 그 실적 발표를 할 때 이 얼마 전에 공장 문제로 인해서 지출한 비용이 있어요. 그 비용이 실적에 반영이 돼서 나올 거예요. 그럼 이 실적이 확 줄어든 것처럼 보이겠죠? 성장주 기업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단기적으로 악화되면요, 주가에 크게 타격을 받아요. 그러면 이제 그때는 주가가 연중 최저치로 주저앉아 버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필립 피셔는 이때가 그야말로 말도 안 되는 가격에 그 주식을 살 수 있는 좋은 타이밍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공장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막대한 비용이 지출이 됐어요. 근데 이 공장은 그 문제 다 해결했죠. 그리고 이미 이제 정상 궤도에 또 올라섰어요. 근데 하지만 얼마 후에 실적 발표를 해요. 그 실적에 그 비용이 다 포함이 되겠죠. 그러면 뭐 영업이익이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겠죠. 전 분기에 대비해서요. 그렇다고 하면 시장에선 이거 되게 민감하게 받아들여요. 이 전분기 대비해서 실적이 마이너스가 났다라고 하면은 주가가 연중 최저치로 폭락해버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테슬라도 이런 시기를 사실 몇 번 거쳤죠. 첫 번째 공장 운영할 때 이런 문제들이 특히 많이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공장의 경우에는요, 첫 번째 공장이랑 똑같은 기술을 계속 사용을 하니까 처음 공장 때처럼 그렇게 문제가 많이 발생하지도 않고, 그리고 또 이렇게 특별 비용이 발생할 일도 거의 없다라고 해요. 테슬라가 다섯 번째 공장을 돌릴 때쯤, 그때쯤 되면은 아마 회사는 더 커져 있을 거고요. 현금 유보율도 더 많아져 있을 거예요. 그리고 공장 가동 이슈 때문에 주당 순이익에 뭐 피해가 될 만한 그런 일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테슬라 같이 공장이 있는 이런 성장 기업들의 경우에는요, 새로운 공장이 이미 이익을 내고 있는 상태에서 40%의 생산 능력을 추가로 확보하는 데 있어서 들어가는 비용이 한 15% 정도 투자비 증액만 있으면 된다고 해요. 이게 단순한 증설이기 때문에 특별히 지출해야 되는 어떤 비용이 적을 거고요. 그러니까 이 추가 생산에 대한 영업이익률이 기존의 그 제품들에 비해서도 월등히 높을 거예요. 이미 테슬라는 영업이익률에 있어서 다른 이 레거시 자동차 업체들을 압도했잖아요. 근데 공장이 지금 현재 공장 4개가 있는데 거기서 계속 또 증설이 된다라고 하면요, 영업이익률 증가는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테슬라가 제조 이슈 때문에 주가가 급락할 가능성은요, 예전보다는 사실 많이 적어졌어요. 근데 그럴 가능성이 아주 없진 않습니다. 그리고 이 제조 이슈 때문에 일시적으로 수익률이 악화되는 시점들이 올 거예요. 그런 때는 주가가 폭락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때를 매수 타이밍으로 생각하시면 괜찮을 수 있습니다. 성장주의 경우에는요, 영업이익률, 그러니까 뭐 분기 발표에서 실적이 확 떨어지면요, 주가가 정말 극도로 타격을 받아요. 성장주의 특징이 뭐냐면 미래의 가치를 현재로 반영해가지고 그게 주가가 높은 건데, 이익률이 떨어지잖아요. 그럼 미래의 가치가 크게 평가가 절하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런 기회가 또 올
수가 있어요. 테슬라 같은 기업은. 그래서 잘 보시다가 이렇게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매수를 하신다면 좋은 타이밍에 들어가실 수 있게 될 거예요. 자, 이렇게 보면은 왠지 내가 테슬라 매수할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는 몇 번 놓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뭐 많이 지켜봐서 아시겠지만 테슬라는 온갖 이슈를 몰고 다니는 그런 기업이죠. 그래서 가끔 이렇게 훅훅 주가가 떨어지는 타이밍이 있어요. 테슬라가 지금보다 더 성장을 해가지고 공장이 6개, 7개, 막 8개 이렇게 성공적으로 이렇게 가동되게 되면 어떤 일이 있을 것 같으세요? 이런 시기가 만약에 도래를 한다면 독점 규제 이슈 같은 게 따라붙게 될 거예요. 미국에서 보면 빅테크 규제 관련 법이 점점 강화되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법들로 인해서 벌금형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독점적 지위를 인정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벌금형에 처했을 때 눈여겨봐 왔던 그런 빅테크 기업 주식을 매수를 한다면 좋으실 거예요. 테슬라도 그런 기업들 중 하나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는 그런 독점적 지위를 점점 가져나가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미국 시장 특성을 보면요, 이런 독점적 규제를 할지언정 그 독점을 완전히 가져가지 못하게끔 그렇게는 하지 않아요. 자유시장 체제이기 때문이죠, 이게. 근데 유럽은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유럽에서는 그 독점적 규제를 좀 더 강하게 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 왜냐면 이 유럽의 자국의 그 자동차 산업도 지켜야 되는 거잖아요. 테슬라가 BMW나 벤츠나 폭스바겐 뭐 이런 기업들을 다 눌러버리게 된다면 이거를 이제 싫게 생각하니까 유럽에서는 독점 규제를 좀 더 강하게 때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직은 테슬라가 그렇게 시장 점유율이 높은 건 아니어가지고요. 독점 규제를 받을 만큼 그런 상황은 전혀 아니기는 한데요. 훗날에 저는 이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을 거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때가 되면 주식 매수를 할 수 있는 좋은 타이밍이 또 올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또 질문이 하나 생기실 거예요. 한주주님, 요즘 금리도 그렇고 좀 이런 경기 사이클을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자, 증권사 이슈나 뉴스 같은 거 보면요, 경기 사이클 되게 중요하게 다루죠. 저야말로 이게 거시경제 보는 거 되게 관심이 많고 좋아하긴 하는데, 이런 거시경제의 흐름이 의외로 성장주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을 잡는 데 중요한 요소는 아니다라고 필리피셔는 이야기를 해요. 지금 경기 사이클 국면이 어디쯤 와 있냐 하는 그거는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5가지 강력한 힘 가운데 하나에 불과하다고 해요. 그럼 나머지 4개는 뭐냐? 금리의 흐름이나 정부 정책의 방향이나 그리고 인플레이션, 새로운 기술, 이렇게 4가지. 이런 강력한 힘들이 너무 복잡하고 다양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복잡한 것들을 막 다 통합적으로 판단을 해가지고 의사결정을 내린다? 그런 거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 5가지의 제가 방금 말씀드린 팩터들이 제각기 다른 방향의 힘으로 벡터가 작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시경제 사이클 요소들을 다 보면서 그런 것들을 다 저울질을 하다가는 영영 투자의 적기를 찾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이 복잡하고 다양한 세상의 흐름에서 단 한 가지만 보고 매수 타이밍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보실 건가요? 바로 그 기업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보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여러분들이 투자하려고 눈여겨보는 그 회사가, 그리고 테슬라라고 하는 기업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가 여러분들에게 투자의 기회를 주는 거다라고 보여질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때가 투자의 적기예요. 금융 전문가들이 막 다 달려붙어가지고 그 기업 막 이렇게 까내리기 시작하고 단기적 실적 폄하하고 그런 때가 투자의 적기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또는 이제 테슬라 같은 기업은 공장에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할 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시점이 투자의 적기가 될 수도 있어요. 혹은 먼 훗날에 독과점 이슈에 연루가 되어가지고 엄청난 규모의 과징금을 맞을 때, 이때가 투자의 적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방식의 투자가요, 언뜻 보면 되게 위험한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 그래도 적어도 경기 사이클 보면서 뭐 여러 가지 거시경제 데이터 보면서 들어가는 그런 투자보다는 훨씬 더 현실적일 수 있다는 거죠. 오늘은 여기까지예요, 주주님들. 편안한 밤 되세요. 반갑습니다. 한주주입니다. 제가 이번 한 주 동안에 테슬라 관련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해드렸는데요. 이게 마지막 편이 될 것 같습니다. 테슬라에 대한 미래를 주로 긍정적인 측면에서 바라봤는데, 한편으로는 이런 의문이 드실지도 몰라요. 아니, 기존 자동차 회사들은 뭐 가만히 있겠나? 테슬라 차량이 현재 뭐 도로 위에서 그렇게 많이 보이는 것 같지도 않던데 아직 위협적인 수준은 아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기존 차량 업체들이 가지고 있는 파이가 일단 되게 크니까요. 근데 기존 차량 업체는 전기차에 너도 나도 뛰어들고 있는 분위기이기는 한데 어려움이 적지 않이 보입니다.
그래서 그 어려움이 어떤 게 있는지 제가 4가지로 정리를 해가지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첫 번째는 기존 협력업체들과의 관계에서 오는 문제예요. 테슬라 통합 전자제어 플랫폼에서는 모든 기능을 중앙에서 제어를 하는데요. 이게 ECU 단 3개로 심플하게 차량 전체를 컨트롤하는 방식이에요. 근데 이 정도의 혁신이 기존 차량 업체들에게서는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면 레거시 차량 업체들은 기존의 부품 업체들과 그리고 개발 업체들과의 관계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걸림돌이 되거든요. 시스템을 완전히 뒤집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우리 성장을 도와줬었던 그런 부품 업체들이나 협력 업체들이나 이런 것들과의 관계를 뚝 끊어내야 되는데요. 기존의 공급망을 완전히 혁신해야 되는 이런 것들이 어떻게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기존 차량 회사들이 그동안 경쟁력을 누릴 수 있도록 도움을 줬던 그런 체계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오히려 앞으로의 성장을 좀 방해할 거다라고 하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과거의 유산들 때문에 새로운 플랫폼으로 빠르게 전환을 하는 게 현실적으로 되게 어려운 거예요. 이걸 우리는 레거시 코스트라고 부르는데요. 과거 유산의 비용이다 라고 하는 뜻이고요. 이건 혁신의 방해가 되는 기존의 조직이나 기업 문화를 뜻합니다. 기존의 것을 바꾸는데 비용이 너무 크게 들고요. 그리고 이런 혁신 때문에 피해를 입는 사람들의 저항이 있을 수 있어요. 일종의 러다이트 운동 같은 게 다시 일어날 수가 있을 건데 러다이트 운동은요. 산업혁명 시기에 일어났었던 기계 파괴 운동이에요. 기계를 도입을 하면서 이 공장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대거 잃게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기계를 막 파괴를 했었던 그런 사건입니다. 이게 지금 사회에서 다시 재현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되게 커요. 그래도 기존 업체들은 이런 위험을 다 감수를 하고 혁신을 해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기존 업체들은 생사의 기로에 서 있거든요. 레거시 차량 업체들은 아마 CEO 주도 하에서 빠른 혁신을 만들어서 이렇게 앞으로 나가는데 총력을 기울일 거예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리고 기존 부품 업체들과 협력 업체들과 이런 관계들 다 끊어내고 새 출발을 해서 모든 것들을 싹 다 뜯어 고치려고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렇게 추진을 하더라도 문제가 또 있습니다. 뭐냐 하면 테슬라가 이미 너무 멀리 가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테슬라 소프트웨어의 핵심 경쟁력이다라고 하는 게 통합전자제어 플랫폼 이건데 기존 차량 업체들에 비해서 한 6년 이상 앞서 있다고 해요. 기존 업체들이 따라오는 그 시간 동안에 또 테슬라가 그 핵심적인 브레인들이 놀고 있지 않겠죠. 더 빠른 속도로 발전을 해 나갈 거예요. 기존 차량 업체들이 무너지리라고 속단을 하기는 어려운데 근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 따라잡는 게 또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기존 차량 업체들은 원가 경쟁력 문제에 직면해 있다는 거예요. 테슬라 같은 경우엔 기존 레거시 차량 업체들에 비해서 원가 경쟁력이 굉장히 탁월해요. 테슬라 공장은 전기차만을 위한 플랫폼으로 완전히 구축이 되어 있거든요. 반대로 기존 자동차 업체들은요, 내연기관 차량 중심으로 이 공장이 설계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도요타나 벤츠나 폭스바겐이나 우리가 아는 그런 모든 이런 기존 차량 업체들은요, 전기차 생산을 위한 신규 자금 투입이 엄청나게 필요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엄청난 돈은 어디서 나나요? 기존 차를 팔아서 남는 돈으로 이 전기차 생산에 투입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여기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전기차 시대가 예상보다 너무 빨리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연기관 차량이 예전만큼 잘 팔리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건데요. 내연기관 차를 팔아서 남는 돈으로 전기차 개발을 하고 그리고 전기차 공장에 투입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연기관 차량이 예전만큼 잘 안 팔린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이런 위기 상황을 기존 차량 업체들이 피해가기는 어려울 거예요. 테슬라는 그냥 다른 거 생각 안 하고 전기차만 딱 잘 만들면 되는데 다른 업체들은 그렇지가 않은 거죠. 전기차도 잘 만들면서 내연기관 차량도 잘 만들어서 잘 팔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내연기관 차를 더 이렇게 잘 팔릴 수 있게 밀어야지 그 돈으로 전기차를 더 잘할 수 있는 이런 좀 아이러니한 상황이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기존 차량 업체들은 전기차를 지금 열심히 만들고 있는데 이것만 팔아가지고는 먹고 살 만한 돈이 안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기존 차량 업체들은 독자적인 생태계 구축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기존 차량 업체들이 타 업체들과의 협력의 생태계가 굉장히 잘 갖춰져 있어가지고 독자적으로 모빌리티 생태계를 구축하는 게 어렵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차량 업체들이 대부분 이 생산 오리엔티드 된 공장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소프트웨어 기술력이 굉장히 약해요. 전기차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건 소프트웨어, ECU, AI 반도체 이런 것들인데 기존 차량 업체들은 그런 소프트웨어 파워가 따라올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죠. 테슬라의 경우에는 자율주행이나 모빌리티 서비스 이런 핵심적인 소프트웨어를 자체적으로 개발을 해서 가는데 기존 자동차 업체들은 그렇게 못하고 또 다른 생태계를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도체 설계 회사들과 차량 업체들과 협업을 콜라보를 하고 있는 경우가 이제 많이 있는데요. 기존 자동차 회사들은 자신들의 생태계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을 속도감 있게 진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테슬라에 비해서 조금 더 이런 관계가 복잡해지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인력 문제, 즉 노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다른 나라보다 한국의 자동차 업체에 특히 심각한 문제예요. 자동차는 조립 공정에 있어서 이게 인력 의존도가 되게 높거든요. 생산 라인에서 어느 한 부분이 파업을 하면 전체 라인이 타격을 받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국내 자동차 노조 같은 경우에는 매년 파업하는 것 같은데 올해도 여지없이 파업을 해서라도 요구를 쟁취하겠다 뭐 이런 분위기가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전기차 시장은 글로벌 플레이어들의 각축장이 되었는데 노사 관계 때문에 이렇게 발목을 잡혀서 어려움을 겪는 국내 자동차 기업이 딱 눈에 들어오죠. 만약 이런 식으로 계속 가게 되면 전기차 경쟁에서 우리나라 업체들이 좀 밀려날 우려가 있어요. 그러면 차량 업체들의 수익성이 되게 악화될 수가 있을 거고요. 오히려 국내 실업 문제가 더 커질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그렇게 하다가 굉장히 힘들어졌던 기업이 있어요. 과거 사례인데요. 제너럴 모터스, 그러니까 GM이 여기가 2000년대 초반에 노조 문제가 심각했어요. 노조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임금 협상으로 막 사측이랑 싸우다가 결국 사측이 노조 쪽으로 손을 들어줬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서브프라임 위기가 터졌어요. 그래서 그 임금 인상이 폭풍이 되어가지고 한국이나 일본 자동차 업체들에 비해서 GM이 되게 많이 밀려났어요. 그래서 GM에서 그때 대량 실직이 발생했었고요. 근데 그 GM에서의 문제가 한국에서 저는 다시 또 재현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걱정이 좀 듭니다. 설계나 생산 혁신이나 뭐 이런 데 힘을 다 쏟아 부어도 부족할 시간인데 내부적인 갈등 때문에 이게 발목이 잡히고 있는 시기여가지고 좀 걱정이 되는 거죠. 아주 객관적으로만 보면 현기차는 생산 인력을 조금 줄이고 연구개발이나 뭐 AI 엔지니어 등 이런 고급 인력들을 늘리면서 공장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식으로 가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부터는 이게 조금 정치적인 이슈가 되는 거라서 제가 더 이상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테슬라 주주라서 테슬라의 행보를 응원을 하는데 한편으로는 한국의 이런 자동차 업체의 미래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저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한국의 차량 업체들 뿐만 아니라 세계의 다른 차량 업체들도 제각기 갈 길을 잘 모색을 해 나가리라고 생각하고 믿고 있습니다. 다만 자동차 이 글로벌 플레이어가 재편될 수는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은 강하게 들고요. 테슬라로 인해서 인류의 화석 연료 의존도가 지금 낮아지고 있고 그리고 사용자 측면에서 이런 편의성도 되게 높아지고 있잖아요. 이런 이로운 측면에 집중을 해서 저는 테슬라의 행보를 응원을 할 예정입니다. 레거시 차량 업체들은 지금 선택의 기로에 서 있어요. 파괴적 혁신을 하거나 아니면 천천히 망하거나 이 둘 중에 하나의 길이겠죠. 제가 앞서 레거시 차량 업체의 4가지 문제를 지적을 했는데요. 이거 말고도 현실에서는 더 큰 혁신의 장애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어느 업체가 과연 혁신을 이루어낼지 그걸 좀 지켜보는 것들이 재미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주주님들 편안한 밤 되세요.